죽어. 그래야 우리도 편하게 살지. 며느리가 내게 던진 말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바로 옆방에서 이 모든 걸 듣고 있던 내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떡볶이를 팔아 3층짜리 건물을 마련하고 그 아들을 명문대에 보낸 어머니에게 돌아온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님, 올해 72살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외아들 준수를 키워야 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제 떡볶이를 인생 떡볶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그 맛은 어쩌면 아들을 향한 제 사랑만큼이나 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3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결과 저는 서울 변두리에 3층짜리 상가 건물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준수는 서울의 명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우리 준수만 잘 되면 돼. 엄마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제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평생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준수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유진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30살 대학 동기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 유진을 만났을 때의 기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머님, 정말 뵙고 싶었어요. 준수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만 하면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렇게 훌륭하게 아들을 키우시다니. 유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진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 우리 준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유진은 패백을 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제가 모실게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저는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준수가 진지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건물 명예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나중에 상속 문제도 복잡하잖아요. 그냥 지금 미리 정리하면 어떨까 해서요. 세금도 아낄 수 있고. 유진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모실 건데 명의가 누구거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서류상 정리만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평생 그 건물에서 편하게 사시면 돼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믿었습니다. 결국 저는 상가 건물을 아들과 며느리 공동 명의로 증여했습니다. 현금도 일부 나눠줬습니다. 이제 엄마도 마음 편하게 쉬어. 우리가 잘 관리할게. 준수의 말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내 의무는 다 했구나.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악몽의 시작인 줄은 몰랐습니다. 명예 이전이 끝난 지 한 달 후였습니다. 유진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여기가 편해. 어머님, 나이 드시면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요. 저희 집에 방도 하나 비어 있어요. 어서 오세요. 유진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 내외의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습니다. 유진은 친절했고 준수도 자주 말을 걸어줬습니다.
하지만 석 달째 되던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병원 한번 다녀오세요. 나 아픈 데 없는데?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건망증 검사 좀 받아보세요.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해. 어머님, 어제 같은 말씀 3번 하셨어요. 아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유진은 준수를 쳐다봤습니다. 준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냥 한 번만 검사 받아봐. 괜찮으면.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상하게도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후로 유진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밥을 주면서도 투덜거렸습니다. 진짜 손이 많이 가네. 애 키우는 것도 아니고.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직장 다니면서 힘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유진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유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 명의로 대출 좀 받았어요. 어차피 저희가 갚을 건데. 뭐 어때요?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동의요? 어머님, 건물도 저희 명의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유진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속았다는 걸. 준수야, 준수야.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유진이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 이게 무슨 짓이야? 준수는 잠시 유진을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것도 집안일이야. 우리가 알아서 할게. 뭐? 니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요즘 이상한 소리 많이 하시는 거 아세요? 유진이가 얼마나 힘들게 엄마 모시는데.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그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유진이가, 엄마 그만해요. 좀 쉬세요. 준수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진과 준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거 어때? 아직은 좀. 언제까지 이렇게 모시고 살 거야? 매일 밥 차려드리는 것도 힘든데.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수야, 엄마 혹시 요양원 보낼 생각이야? 준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누가 그런 소리 했어? 어젯밤에 우연히 들었어. 유진이랑 내가 하는 얘기. 엄마가 뭘 잘못했니?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그때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엿듣기도 하시네요? 남의 대화 엿듣는 거 예의가 아니잖아요, 뭐. 지금 내가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한계예요. 어머님 모시는 거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요. 유진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수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유진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밥을 주면서 식탁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드세요. 빨리 유진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니? 뭐가요? 밥 차려드리는데 뭐가 불만이세요?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한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빨리 죽어 그래야 우리도 편하게 살지. 유진이 제 방에 들어오더니 대놓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뭐라고? 못 들으셨어요? 빨리 돌아가시라고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 인생 망치고 싶지 않거든요. 이 나쁜 년이 나쁜 년? 어머님이야말로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뭘 바라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내준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 준수야, 준수야.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분명히 다 들었을 겁니다. 방이 바로 옆이었으니까요. 엄마, 왜 또 그래? 지금 유진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들었지? 무슨 소리야? 나 방에 있었는데. 준수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아들은 다 듣고도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걸. 준수야. 너도 다 들었잖아. 엄마, 요즘 이상한 소리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야? 유진이가 그럴 리 없잖아. 지금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피곤해. 좀 쉬어. 준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유진은 제 앞에서 비웃듯 웃었습니다. 봤죠? 아무도 어머님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다가 알아서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악행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건 아들의 침묵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모든 걸 바쳐 키운 아들이 제 고통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몰래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막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산책 좀 하려고. 안 돼요. 어머님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요.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해. 어머님 치매 검사 기억 안 나세요? 의사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치매래?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이웃들 다 들어요. 유진은 낮은 목소리로 협박했습니다. 저는 결국 집안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믿어주지 않았고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 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뭐야? 약이요. 어머님 건강 위해서 타드린 거예요. 나 약 먹을 필요 없어. 어머님 드셔야 해요. 안 그러면.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이 여자가 대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옆집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눴던 사이였습니다. 저는 몰래 작은 종이 쪽지를 썼습니다. 살려줘. 단 2글자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재빨리 옆집 우편함에 쪽지를 넣었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소용없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유진이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사는 은주입니다. 김수님 어머님 계세요?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주무시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드릴 게 있어서요. 나중에 오세요. 유진이 문을 닫으려는 순간 제가 뛰쳐나갔습니다. 은주 씨, 어머님. 은주 씨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모습이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살도 빠지고 눈빛도 흐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은주 씨, 어머님 들어가세요. 유진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가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시어머니 요즘 치매기가 있어서 헛소리 좀 하세요. 치매요? 그럼 왜 어머님이 제게
살려달라는 쪽지를 보내셨을까요? 순간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쪽지? 무슨 쪽지요? 이 쪽지요. 은주 씨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살려줘라고 적힌 제 쪽지였습니다. 이게 언제 일주일 전에 저희 집 우편함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해서 CCTV를 설치했죠. 이 집 현관 바깥쪽에 뭐 CCTV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집에서 나는 소리가 전부 녹음됐어요. 빨리 죽어. 알아서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같은 말들이요. 은주 씨의 말에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밥에 뭔가를 타는 장면도 전부 녹화됐고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증거가 다 있는데요. 그리고 어머님 명의로 불법 대출받은 것도 알고 있어요. 은주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김유진 씨, 노인학대 및 사기 혐의로 동행하겠습니다. 경찰이 유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유진은 발버둥 쳤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그제야 준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준수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수 씨, 당신도 같이 조사받아야 합니다. 부인의 범죄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의 말에 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아무것도 CCTV 영상 보셨나요? 당신은 부인이 시어머니를 학대하는 걸 알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것도 범죄입니다. 경찰은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유진이 저에게 빨리 죽어라고 말하는 장면, 그리고 바로 옆방에서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나오지 않는 준수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준수는 그 영상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준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악행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아들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경찰이 유진과 준수를 데리고 나간 후 은주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괜찮으세요? 다 끝났어요. 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변호사도 구했어요. 재산도 다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은주 씨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놨습니다. 재산 환수를 위한 변호사, 그리고 제가 머물 수 있는 복지센터까지. 2주 후 법정에 섰습니다. 유진은 사기 및 노인학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은 모두 환수됐습니다. 준수는 방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준수는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준수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수야. 엄마, 너는 며느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애초에 남이었어.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잖아. 내가 30년 동안 모든 걸 바쳐 키운 아들이잖아. 엄마, 그런 내가 엄마의 고통을 모른 척했어. 그 침묵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한테 아들은 없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예전에 살던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은주 씨 부부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주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요. 은주 씨 덕분에 어머님, 그때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쪽지 하나가 어머님을 살렸어요. 맞아요. 살려줘. 단 2글자였죠.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쪽지를 썼던 그 순간을. 은주 씨, 네, 어머님, 세상에는 피보다 진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용기예요. 남을 도우려는 용기. 은주 씨가 웃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걸 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은 특별해요. 내 아들도 하지 못한 걸 당신이 해줬어요. 저는 은주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수가 찾아온 겁니다. 엄마,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문 앞에서 준수를 막았습니다. 할 말 없어. 돌아가. 엄마, 제발 5분만 돌아가라고 했어. 엄마. 준수가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 밤 잠도 못 자. 꿈에서 엄마가 나타나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나나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유진이한테 속았어. 아니, 속은 게 아니라 그냥 모른 척했어. 겁이 났어. 응, 유진이가 무서웠어. 그 사람이 나한테 이혼하겠다고 협박했거든. 엄마 건강 문제 제기하면 엄마를 요양원 보내겠다고 했어. 준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했어. 나쁜 놈이지. 엄마보다 내 결혼 생활이 더 중요했던 거야. 저는 준수를 바라봤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때는 저의 자랑이었던 아들, 하지만 지금은 비겁한 어른일 뿐이었습니다. 준수야, 응, 엄마, 넌 잘못을 인정했어. 그건 좋은 거야. 엄마, 그럼 하지만 난 널 용서할 수 없어. 준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용서는 공짜가 아니야. 넌 대가를 치러야 해. 무슨 대가? 평생 그 죄책감 안고 살아. 그게 내 벌이야. 저는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수가 문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준수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뭐든지 대답할게. 그때 왜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 유진이가 나한테 빨리 죽어라고 할 때. 준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 나서면 모든 게 터질 것 같아서. 그래서 눈 감고 귀 막고 모른 척했어. 그게 내 진심이구나. 엄마 됐어. 이제 그만 가. 나 장사 준비해야 해. 저는 준수를 뒤로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준수가 밖에서 한참을 울다가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아까 준수 씨 왔다 갔죠? 어떻게 알았어요? 복도에서 봤어요. 많이 우시던데. 그랬구나. 어머님, 준수 씨 용서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은주 씨네. 용서와 화해는 다른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용서는 상처 입은 사람이 스스로를 위해 하는 거예요. 원망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지만 화해는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아, 난 언젠가 준수를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하지만 화해는 안 할 거예요. 다시는 모자 관계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은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결정을 존중할게요. 고마워요.
은주 씨 1년이 지났습니다. 제 떡볶이 가게는 작지만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은주 씨는 가끔 남편과 함께 찾아와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어머님, 떡볶이 맛이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달콤해요. 예전엔 매콤했는데 지금은 달콤하면서 매콤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인생이 달콤해져서 그런가 봐요. 정말요? 이제는 누구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거든요. 은주 씨가 밝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준수예요. 준수였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엄마 건강하시죠? 응, 잘 지내. 저도 잘 지내요. 상담받고 있어요. 심리 상담. 그래, 엄마, 저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요.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수야, 네, 엄마 잘하고 있는 거야. 상담받는 거 정말요? 응, 내 문제를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중요해. 엄마 혹시 언젠가 아니야.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준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엄마가 건강하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준수야, 내 인생 잘 살아. 엄마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또 하나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변호사였습니다. 김수님 여사님, 저는 법무법인 정의희 변호사 김민준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준수 씨가 재산 포기 각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네. 준수 씨가 본인 명의로 된 건물 지분을 모두 어머님께 반환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속도 받지 않겠다는 각서도 작성하셨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을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보내드려도 될까요? 네, 며칠 후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준수의 필체였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재산도 돌려드려요. 그게 엄마 거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엄마, 나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예요.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유일한 소원이에요. 사랑해요. 엄마, 아니, 사랑했어요. 준수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바보 같은 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수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대가를 치르려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주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네,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떡볶이 먹으러 와요. 제가 특별히 만들어 줄게요. 와, 좋아요. 은주 씨 부부가 왔습니다. 저는 정성껏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떡볶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은주 씨가 물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인생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 어머님,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표정이 좋아 보여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작은 용서가 생겼다. 준수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일 순 없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변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알았다.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며느리의 악행이 날, 고통스럽게 했지만 아들의 침묵이 날,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이웃의 용기가 날 살렸고 아들의 변화가 내게 작은 평화를 줬다. 이제 나는 정말로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살아갈 날을 기대하면서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는 작지만 행복합니다. 은주 씨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이 이름 지어주실 수 있어요? 내가, 네 어머님이 저희 은인이시잖아요. 아니, 저희가 어머님을 도운 건가? 아무튼 어머님이 지어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희망이 김희망이 어때요? 희망이요? 네, 이 아이가 자라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은주 씨가 희망이었던 것처럼. 은주 씨가 울먹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좋은 이름이에요. 작은 희망이를 안아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궁금했습니다. 희망아, 넌 착하게 자라렴. 그리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되렴. 내 엄마처럼 아기가 제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준수는 어떻게 됐냐고요? 가끔 문자가 옵니다. 짧은 안부 문자 저는 읽지만 답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삭제하지도 않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가 좋네요. 건강하세요. 엄마, 제철 과일 문 앞에 놔뒀어요. 드세요. 엄마, 사랑해요. 준수는 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예전이 모자 관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어떤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안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수가 보낸 과일 상자였습니다. 그 옆에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엄마, 매주 보낼게요. 드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저는 그 쪽지를 조용히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른 쪽지들과 함께 오늘도 저는 떡볶이를 만듭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사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전엔 아들을 위해 일했다면 지금은 나를 위해 일합니다. 손님이 묻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비법이 뭐예요?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랑이요. 하지만 이제는 나를 향한 사랑이죠. 무슨 뜻이에요? 예전엔 누군가를 위해 요리했다면 지금은 요리 자체를 사랑하면서 만들어요. 그 차이가 맛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해가 집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제 집입니다.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는 곳입니다. 창문을 열면 석양이 보입니다. 아름답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갑니다. 며느리의 배신이 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아들의 침묵이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용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스스로가 저를 지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쪽지를 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은주 씨가 그 쪽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만약 은주 씨가 모른 척 했다면? 만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저의 작은 신호를 알아차려줬다는 것.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용기입니다. 6개월 전 은주 씨가 가게에 왔을 때의 일입니다. 어머님, 저 이사 가요. 어디로? 남편 직장 때문에
부산으로 가게 됐어요.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은주 씨는 제게 가족과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언제 가는데? 다음 달이요, 어머님.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나도 그럴 것 같구나.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자주 전화할게요. 그리고 가끔 올라올 때마다 들를게요. 그래, 잘 살아라. 희망이도 잘 키우고. 네, 어머님.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은주 씨가 떠난 후 저는 조금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전의 일입니다. 가게에서 떡볶이를 만들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수였습니다. 엄마 왜 왔어? 떡볶이 먹으러 왔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준수는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떡볶이를 내밀었습니다. 준수는 한 입 먹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 맛 뭐? 예전 그 맛이에요. 내가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그 맛맛은 변하지 않았어. 변한 건 사람이지. 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지금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요양원에서 거기 계신 어르신들 보면서 엄마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됐는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난 다시는 엄마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냥 가끔 이렇게 떡볶이 먹으러 와도 될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내 생일날만 준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단 아들로서가 아니야. 그냥 손님으로. 네네, 엄마 아니, 사장님. 준수는 떡볶이를 다 먹고 돈을 냈습니다. 제대로 된 금액이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그래, 조심해서 가. 준수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바보 같은 놈.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뉘앙스였습니다.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에 가까운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악인의 악행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침묵입니다. 저는 며느리의 폭언보다 아들의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사람이 저를 버렸을 때의 그 고통,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살려달라. 단 2글자라도 써보세요. 작은 용기가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쪽지 하나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가 저를 살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도 아름답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도 소중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아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 행복은 뒷전이었습니다. 제 건강도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하고 놀까 생각합니다. 떡볶이 장사가 끝나면 공원을 산책합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도 봅니다. 가끔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습니다. 제 인생을 삽니다. 누구의 엄마가 아닌 김수님으로서의 인생을.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살아갈 오늘을, 내일을 기대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요. 맛있는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살을 느낄 때도 감사합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도 감사합니다. 작은 것들이 행복입니다. 예전에는 큰 것만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성공, 아들의 행복, 아들의 미래. 하지만 이제는 작은 것들을 봅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의 미소, 오늘의 평화.
그리고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빛은 찾아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작은 희망의 빛은 있습니다. 그걸 찾으세요. 그리고 붙잡으세요. 용기를 내세요. 작은 용기라도 좋습니다. 저는 쪽지 2글자를 쓸 용기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준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년 생일날 뵐게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년 생일날 뭘 만들어줄까? 완전한 용서는 아닙니다. 다시 모자 관계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준수를 떠올릴 때 고통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분노보다는 안쓰러움이 앞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저는 떡볶이를 만듭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 하고 말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고맙습니다.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을 사세요. 내일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빛은 찾아옵니다. 제가 증명했으니까요.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제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꽤 유명합니다. 할머니의 인생 떡볶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은주 씨는 부산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희망이는 이제 3살이 됐습니다. 가끔 영상 통화를 하는데 그 아이가 할머니 하고 부릅니다.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준수는 약속대로 매년 제 생일에 찾아옵니다. 떡볶이를 먹고 조용히 돌아갑니다.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김수님으로서 행복하게.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빛은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